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제도 실습 중에서도 부가적인 표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면 자체가 아니라 도면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요. 말하자면 도면에 어떤 정보를 주거나 도면에 어떤 중요한 신호를 주는 그런 기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 기호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호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위라든가 또는 어떤 축선의 표시라든가 고도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도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기호들인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8-2로 나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표현들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냉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딱 제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딱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 도면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호들이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할 여러 가지 이제 도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종 기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기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면의 어떤 축적이라든가 도면의 타이틀을 표현하는 부분들, 뭐 방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축선을 표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단면도라든가 아니면 평면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인면도 같은 경우에서 그 건축물 구조물의 높이를 표현하는 것들 뭐 등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가적인 표현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도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죠.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8-2라고 해놓은 이런 기호들은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부가적인 표현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있음으로써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이 설계해놓은 내용을 제3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은 약간 프리 드로잉에 가깝고요. 조금 뭐 사파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을 타는 것들이고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또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따라서 그려보는 훈련들을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부가적인 표현들을 넣기 위해서는 공간 객체를 그릴 때는 항상 직선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이라든가 자유곡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원은 어떻게 그릴 거냐? 원을 그리는 것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 감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그리면 되겠죠. 손으로 저 같은 경우도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자, 이 선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의 굵기가 균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는 겁니다. 손에 힘을 쥐어가지고 쥐어짜듯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려야 되는데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꽝이죠. 도면에 써놓기에는 뭐 나름대로 그린다고 열심히 집중해서 그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넣기에는 턱도 없이 좀 부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웬만큼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원이나 아니면 자유곡선 이런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기 쉽지 않다. 자,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컴파스는 이렇게 좀 펜처럼 생긴 건데요. 나름 이게 또 신박해 가지고 딱 닫으면은 볼펜 같이 생겼죠. 갖고 다니기 쉬우라고 이런 건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를 송곳 같은 데로 꽉 짚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 것들도 나름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싹 이렇게 부드럽게. 그런데 이 컴퍼스 쓰는 것들도 굉장히 이것도 알고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아요. 이게 웬만큼 좋은 제품이 아니면요, 똑같은 원을 그리고 옆에다 또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동안에 벌써 원의 막 둘레가 달라져 있네, 원의 지름이 막 변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 사이에 벌어지는 각도들이 달라지고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그림 그리다가 선을 막 치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데 그것 때문에 주섬주섬 이렇게 컴퍼스를 꺼내서 벌려서 또 자에다 대고 거리를 재고 그리고 돌리고 언제 접어서 넣고, 솔직히 연필 그림을 그리는데 컴퍼스 쓰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세칭 빵빵이라고 불리는, 빵꾸가 빵빵 뚫렸다고 해서 빵빵인데 빵빵이라고 불리는 원을 이렇게 뭐 스케일별로 쫙 그려서 이렇게 또 구멍을 뚫어 놓은 자예요.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자, 요걸 대고 이렇게 싹, 이것도 근데 나름 쉽지가 않습니다. 원을 싹 가볍게 싹 그리고 적당한 크기를 내고 여기다가 싹 그리는, 이게 굉장히 쉽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도면을 많이 그리고 싶고 또 원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템플릿이 딱 갖다 댔는데 내가 원하는 크기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골치 아프죠. 또 새로 사야 되나? 그리고 이걸 사놓으면요, 꼭 이게 갖고 다니다 보면 이런 데가 꼭 부러져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보면 다 깨져 있고 친구 한번 빌려줬더니만 2개로 나눠서 다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의가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 도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귀찮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아마존에 뭐 이렇게 책을 사고 그러다가 또 신기한 걸 하나 샀어요. 뭐냐면은 이거 저도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뽐뿌를 받아서 이상한 걸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의 둘레를 조정할 수 있는 신기한 일종의 어떤 메카닉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요, 동그라미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여기 있는 모든 동그라미의 그런 너비를,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를 이거 하나로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한 크기를 만들고 싶다 딱 대고 이제 잰 다음에 거기다 대고 싹 이렇게 돌리면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역시 볼 때보다 사놓고 나면은 그 제품의 느낌이 다른 게, 이게 쉽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언제 이걸 돌려가지고 또 맞추고 막 하고 대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요게 어쨌든 이게 정확한 깔끔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옆에 있는 날들이 점점 좁혀지고, 또 안 들어가냐 이거, 기름 발라야 되나? 부분으로는 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약간 직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여러 개의 직선이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고 꼭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신통한 방법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을 많이 그린다라고 그러면요, 부담스럽더라도 이 템플릿을 몇 개 준비하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리면 되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가 어떨 때 들어가냐?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요. 먼저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도면 타이틀 부분이라는 건데, 뭐 도면 타이틀 부분은 별거 없어요. 보통 도면 타이틀 부분에 짙게 수평선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굵기를 우리가 한 1, 2mm, 2, 3mm까지 가려면 이렇게 여러 번 수평자를 아래로 내리거나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긁어가면 이렇게 두터운 선이 되죠. 자, 한쪽에다 여러분들이 또 다리를 하나 내린 다음에요, 그 위에다가 작은 원이 하나 들어가게, 지금 제가 그린 것들은 한 요 정도에 맞는 해당하는 원이에요. 좀 더 큰 걸 해볼까요? 그래서 자, 원을 그리는데 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가면서 그립니다. 샤프를 이렇게 원을 바깥쪽으로 돌려가면서 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약간 가볍고 날카로운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이 위에는 보통 도면의 타이틀, 도면의 제목을 써주고요. 밑에는 보통 이제 그 도면에 해당하는 축적, 스케일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보호조선을 2개를 좀 긋고요. 그리고 밑에 보호조선을 2개를 또 이렇게 긋고 해서 위에다가는 도면의 타이틀, 도면의 제목을 보통 써주고요. 밑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그 도면의 축적, 말하자면 스케일을 좀 적어주는데, 위에다가는 지금 도면이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1층 평면도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라고 적었고, 밑에는 이제 스케일을 좀 적는데, 축적. 뭐 예를 들어서 1대 3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도면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뭐 도면의 제목과 축적이 요 안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면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보통은 이제 왼쪽 아래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운데나 오른쪽에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도면이 되면서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손으로 그리는 도면 시절에 많이 썼던 표현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위 표시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방위 표시. 방위 표시는 보통 북쪽이 어딘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 방위 표시는 특별히 이제 단지 계획을 하거나 그럴 때 그라운드, 그러니까 그라운드 플랜, 말하자면 배치 도면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이제 평면 계획을 보여줄 때도 역시 중요하죠. 어떤 부분이 일조가 들어오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북쪽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물론 인면도나 단면도에서는 딱히 이제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면이 나오는 지상에 위에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는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그냥 사자 같은 게 있죠. 사자.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 사자처럼 그냥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45도 삼각자가 있으니까 45도로 그렸는데 보통은 여기 한 30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 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자 비슷한 방위 표시를 그려주면 알아서 이제 이걸 북쪽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좀 더 이제 풍부한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n을 그리는데 조금 이제 기교를 쓰는 거죠. 두 개의 기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자, 이게 대각선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두 개의 기둥을 그려요.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N자를 갖다가 약간 양쪽을 두껍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오른쪽 게 약간 좀 작고 왼쪽 거는 크게 됐는데, 지금 뭐 막판에 다 고칠 방법이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런 식으로, 자, 칠해 나가는 겁니다. 다 깔끔하게 다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이 약간 보이게 칠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칠한 것들 완전하게 새까맣게 칠한 게 아니라 약간 결이 보이게 칠했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칠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칠할게요. 자, N자가 완성됐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좀 너무 옅은 것 같으니까 여기도 좀 강조를 해줄까요? 갔다 왔다 하면서 N자를 완성했고, N자 밑에다가 뭐 여기다가는 방위 표시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모를 한번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나온 그림과 같은 거예요. 요 네모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별게 아니라 이제 절반을 자르고요. 절반 자르고 가운데를 짙은 선으로 그립니다. 십자로 나눠줘요. 요것만 가지고는 방향성이 별로 없으니까 북쪽으로 가는 쪽에다가 역시 양쪽에 벽을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를 갖다가 칠해 주는 거예요. 샤프로 그릴 때는 결이 나오게 칠하는 것들이 차라리 뭐 보기가 괜찮습니다. 어차피 진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연필 그림이라는 특색에 따라서 약간 결이 나오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삼각체 하나만으로 지금 프리드로잉 없이요, 다 각지게해서 금방 그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위 표시를 그린다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뭐 프리드로잉 그런 데 대한 부담 없이 쉽게 방위 표시를 그릴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해보시고요. 요 화살표 같은 경우도 글쎄 이런 것도 뭐 크게 예쁘진 않은데 이것도 역시 뭐 45도 삼각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해서 그 사이를 칠해 넣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축선 표현 연습을 해볼게요. 축선 표현 연습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직 도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특별히 이제 건축물의 구조가 등장할 때 축선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간단한 한번 평면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외벽선을 그냥 벽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방 두 개로 되어 있는 벽선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 뭐 A하고 방 B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그럴 때, 이게 만약 전체 도면이 이만하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영역 구분을 좀 하고요.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치수를 그린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치수를 그릴 때 뭐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벽에 중심선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치수선을 이렇게 긋고 돌리면서 그을 수 있는 가장 센 선이 되겠죠. 센 거. 치수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주죠. 사이즈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을 좀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글씨가 들어갈 만한 이런 위치를 보조선 정도로 날린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60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거나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다가 뭘 넣는다, 어떤 부분에 어떤 배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위치를 이제 우리가 좌표 개념으로 딱딱 알면 좋을 때가 있어요. 축선이라는 게 구조의 이제 X축, Y축이죠, 결국. 자, 이게 X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Y축인데 지금 Y축으로는 어차피 한 칸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X축으로는 세 칸이 있으니까 그 세 칸의 벽선 중심선을 따라서 우리가 좌표 개념을 한번 넣어 봅시다. 별건 아니고요. 그 위에다가 한
1, 2cm 정도 뜬 다음에 조금 큰 글씨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역시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원래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한 1cm보다, 그러니까 10mm보다 조금 큰 정도를 해서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저는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을 할게요. 근데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정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해봤자 여러분 그게 정동그라미가 안 나오면은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축 A다, A축, B, C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는 게 더 맛이 있어요. 오히려 찌그러진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X1, Y1 여기다가는 Y라고 했구나. 이쪽을 Y축으로 봤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Y1, Y2, Y3라고 했고 X1, X2, X3가 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상관없고 저는 그냥 A. 자, 글씨를 쓸 때 여러분 글씨 쓰는 거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알파벳을 쓸 때는요. 되도록이면은 알파벳을 아래 위로 높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쫙 벌려줍니다. A도 다리를 이렇게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쫙 벌리는 것들이 이런 데서는 좀 더 표현이 보기가 쉽습니다. B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왕창 늘려가지고 C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선을 그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A랑 B 사이에 방 A가 있고 B랑 C 축선 사이에 또 다른 방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도면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가 또 이 Y축상으로도 여러 개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제 여기 역시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치수선을 긋고 여기도 역시 이제 XY 또는 X1, Y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축선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게 이거 축선 부분의 의미고요. 사실은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격자형으로 나오는 어떤 평면 계획, 건물의 평면 계획이나 플로우 플랜 아니면은 구조물의 단면이 등장하는 인면 계획 이런 것들은 X축 방향의 너비하고 또는 Y축 방향의 층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좌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X, Y 축상에다가 Y1, Y2, Y3, X1, X2, X3, A, B, C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런 것들이 잘 도면이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치수선에서 한 1mm, 1cm, 2cm 사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들은 좀 보기가 싫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들은 height 또는 altitude. 이거는 altitude라고 하면 높낮이를 얘기하죠. 높낮이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높낮이면 인면도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평면도에서 높낮이는 등장해요. 평면도에서도.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십자를 넣고 요쪽을 이제 검은색을 채워 넣은 이런 형태를 쓰고요. 평면도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제 평면의 높이를 측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면도나 단면도에서는 옆에서 보는 그림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역삼각형을 놓고 그 옆에다가 그 고도를 적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는 요령은 별건 아니에요. 템플릿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altitude를 표현하는 거는 스케일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스케일에서는 한 5mm 전후 정도로 그냥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보이기 쉽게 한 8mm 정도로 해볼까요? 8mm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자 해칭선으로 그걸 십자축을 그립니다. 이렇게 십자축을 그래요. 조금 밑탁하게 되는데 이런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위 정도를 대략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높이가 얼마나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 옆에 역시 글씨를 쓸 수 있게 보조선을 날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높이가 한 1500이다. 근데 지상으로 1500이다 라고는 앞에 플러스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1500 이렇게 적어주면 요런 어떤 평면의 어떤 요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런 공간이 딱 있었는데 요 부분의 바닥이 1500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계획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면계획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고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 템플릿 같은 건 없다 그럼 역시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바른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조금 더 이게 못 생겨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적인 느낌이 나는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동그라미. 찌그러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이렇게 살살 칠하면요, 또 그럴듯해요. 이렇게 너무 찌그러뜨린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역시 써주는 거죠. 그냥 뭐 플러스 2300 써주면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를 갖다가 템플릿으로 정교하게 그리지 않을 바에는 찌그러진 동그라미, 보통 그리고 숫자에서 동그라미 0을 쓸 때도 요 동그라미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동그라미가 아니라요, 아예 삼각형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면을 이렇게 그렸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러 층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라운드 1층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 여기 지상부가 이렇게 지나간다. 자, 뭐 지하로 내려가서 또 이렇게 기초가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다. 지상층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요 층고를 여러분들이 표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층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표현하기도 하고요. 밖에 표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호조선을 그리고요. 보호조선을 그린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뭐 이거를, 자, 위에 수평선만 좀 그냥 해칭선으로 그린 다음에요. 역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뚜껑부터 닫아 놓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은 그냥 손으로 그리자는 얘기예요. 언제 요 조만한 거를 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층수를 적기도 하고요, 높이를 적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여기는 그냥 1층, 4층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은 층고가 나오고요. 자,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다가 직접 우리가 높이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층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이를 적어주고 싶다. 자, 역삼각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을 좀 칠해줘야 되죠. 이 경우에는 까맣게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쫙 보호주선 2개 날리고, 여기가 지표로부터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2m다 라고 쳐봅시다. 12m 지표로부터 12m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2, 그 다음에 밀리미터 단위니까 0, 0, 0 이렇게 3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4층의 벽면의 높이는 12m구나. 뭐 이거는 꼭, 그리고 지표가 꼭 0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표 자체도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층의 높이가 12m인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층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이라든가 평면의 높이, 평면 계획,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는 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항상 옆에다가 숫자를 플러스 얼마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장은 진짜로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첫 장에 나오는 거는 부가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기호들이죠. 방위 같은 거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축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높낮이, 레벨에 대한 것들도 필수적인 정보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도면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것들이 화살표죠. 화살표는 보통 이제 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 사람들은 이 길로 다니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프리드로잉으로 대충 하는 것들이 뭐 제일 편해요. 뭐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칭선 정도 긋고요. 작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0.7mm나 0.9mm로 그냥 두껍게 날개를 펼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자유로운 곡선이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 힘을 주면은 자유곡선이 오히려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선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벌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작은 도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대 1 이하로 굉장히 조그만 도면인데 거기다 이런 큼직한 화살표를 치면 그게 더 웃기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큰 화살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비어있는 화살표를 그리는 게 좋겠죠. 자, 화살표 그리는 방법은 프리드로잉인데요. 보통 모이는 점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짙은 선으로 그려. 그 다음에 막아줘요. 막아줘. 그 다음에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조금 더 임팩트를 주려고 그러면요, 0.5mm 같은 걸로 살살 칠해주면 돼요. 칠해주는데 꽉 채우지 말고 약간 연하게, 테두리하고 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연하게 이렇게 칠해줘. 자,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샤프로도 짙은 색과 안에 들어가는 옅은 색이 있으면 이게 나름대로 또 잉크 그림 같은 느낌도 주면서요, 수채화 같은 느낌도 주면서 그래도 이제 공들여서 그리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틱틱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드러운 선은 힘을 빼고 가는 선으로 이렇게 숨 쉬지 말고 한 번에 싹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가는 선 같은 경우도 선을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곡선을 이렇게 끊어주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끊어줘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화살표들도 있어요. 이런 화살표. 여기 바람이라고 나왔죠. 이런 어떤 두터운 화살표는 딱 봐도 뭔가 바람이 슝 지나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리드로잉으로 그리면 제일 좋은데 프리드로잉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드로잉이 또 잘 안 되고 특별히 곡선을 표현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 또 이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역시 여러분 이걸 뭐 사고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더 뭐 손그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도구를 많이 사고 또 깔끔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욕먹고 막 이런 사회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정도의 곡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되고, 이 곡선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곡선이 움직이면서 꺾이면서 그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게. 자, 요 정도로 지금 내가 곡선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곡선을 표현한다. 딱 되고, 자, 부드럽게 연결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부드럽게. 약간 돌려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살짝 벌려. 좀 더 벌릴까? 조금 덜 됐는데. 자, 이런 다음에 꼬리. 이런 다음에 이제 머리. 뭐 대략 마무리하면 이게 바람 모양이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 이게 조금 사실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이거 가만히 하려니까 또 쉽지가 않네. 자, 좀 더 극적으로 두께를 강조를 해서, 자, 요 정도 하면 더 좋겠죠. 요 정도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뾰족하게 이렇게 날려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뭐 바람, 그 다음에 태양광은 점선인데 요 점선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죠. 그 점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런 바람이나 태양광을 쓰느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은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우리가 있는 뉴턴홀에도 위에 보면 천창이 하나 있죠. 천창이란 건 뭐냐, 천정에 이렇게 약간 타워가 쭉 솟아나와 있어 가지고요. 자, 그게 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층이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아트리움식으로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게 천창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태양광이 이렇게 쭉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길은 일단은, 자, 가선, 보조선 정도 그린 다음에 해칭을 조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해칭을 해준 다음에 그 태양광이 향하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역시 화살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천창으로부터 태양광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 각도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점선 이용하는 거고, 또 그리고 환기 같은 거 할 때, 환기라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아뚜리움이라고 쳐봐요. 여기가 아뚜리움이다. 아뚜리움은 건축물 내에 아래 위로 뚫려 있는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뚜리움으로부터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상승기류.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프리드로잉으로 대략,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람이 여기 있는 천창으로 흘러나간다.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의 흐름이 쭉 날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이런 프리드로잉 표현들이 이제 가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영역, 공간, 경계 표현 등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몰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열려있는 공간인데도 대략 뭐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영역을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는 것들도 그냥 대충 막 그리면은 멋대가리 없으니까
조금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영역 공간 경계 표현 중에 이 두 번째를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위호된 영역을 만들면서 약간 빗금을 친 정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땅콩 형태의 영역을 좀 일단 먼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 힘을 빼고요, 좀 프리드로잉에 가깝게 이렇게 가선에 가깝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듭니다. 대략 이 영역을 쳤는데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영역성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미한 선을 쳤으면요, 그걸 이제 쪼개갑니다. 이렇게 약간 굵은 선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약간 굵은 선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자, 쳐갑니다. 자, 점선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로만 될 게 아니고 이제 양쪽 선으로 되기 위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다가 페어가 되는 선들을 또 역시 그려주는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길이가 동일하게 하나의 쌍이 맞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아가는 거예요. 닫을 때 살짝 겹치도록 이렇게 선이 멋스럽게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가 겹치도록, 요런 선은 조금 이렇게 가늘게 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좋죠. 자, 닫아갑니다. 영역이 완성돼 가죠. 이러니까 자, 이렇게 살짝 겹쳐가면서 다 됐네. 자, 이렇게 영역이 완성됐죠. 그럼 그 영역 내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그 다음에 대충 여러분들이 빗금을 그리면 되는데, 이 빗금을 그릴 때 뭐 자를 여러분들이 대고 좀 이렇게 날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날려가는 거 보이세요? 시작점은 분명하게 하면서 끝점은 불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죠. 시작점은 분명하면서 끝점은 불분명하게 날려가고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펜을 좀씩 돌려가면서 해서 역시 선이 너무 굵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선이 이만큼 지나가지 않고 대략 이 경계 주변에서는 이제 흐미해지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영역성을 두려고 그러면은 0.5, 0.7mm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선을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을 보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선을 보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어떤 공간감이 나타나면서 이 영역성이 표현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보조선을 날린 다음에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뭐 활동 영역?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활동 영역 써놓으니까 뭐 역시 활동을 하나 보죠. 뭐. 자,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죠. 지금 두 번째 정도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녹지가 지나가는 방향이라든가 뭐 그린웨이 뭐 그런 것들, 또는 경계를 표현하고 할 때 지그재그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이제 요령을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는 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양쪽에 어떤 경계선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씩 끊어서 선을 그려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마 처음 해볼 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점, 조망, 경관 요소 이런 거 별거 아니고, 여러분 삼각대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창문이 하나 있다. 창문이 하나 있고, 자, 벽 사이에 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창문을 평면도에서 그릴 때는, 손으로 그릴 때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얇은 선 3개 정도를 그려서 유리창이구나 라는 걸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뭐 그래도 유리창 틀도 약간 표현해주고, 자, 두터운 벽 사이에 유리창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유리창이 뭔가 이렇게 트여 있고 경치가 보인다고 할 때 해칭선 정도로 해가지고 역시 양쪽으로 화살표를 싹 벌려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화살표 끄트머리를, 이거는 큰 화살표 쓸 필요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또 템플릿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그 벌어지는 각도에다가 이렇게 역시 또 동그란 해칭선을, 아크를 좀 그려준 다음에요. 그 창문에서부터 뭔가 시야의 각도가 확 열리는 이런 어떤 표현이 돼버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는 거죠. 뭐라고 확인해 주느냐? 뭐 외부 조망 뭐 이렇게 해주면은 창문이 밖에 이렇게 시야가 확 열리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죠. 내가 설계한 건 이런 효과가 있어. 여기 바람도 지나가고 여긴 영역도 생기고 이 창문은 밖에 경치가 있으니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밑에 있는 거는 공간 설계라기보다 내가 설계한 것들의 공간의 영역성을 이렇게 영역이나 동선을 가상적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략 뭐 여러분 선배들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왔다라는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것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것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배치도상에 BLDG니까 뭐 빌딩을 얘기하는 거겠죠. 건물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인데 모서리 부분 건물을 어떤 도면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뭐 굵은 선으로 그리면 돼요. 단면선 0.5mm 선 그 정도로 그리면 되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건물 옆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썬큰 광장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썬큰 광장이 조금 지표면으로부터 또 밑으로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한 3m 정도 이제 보통 가라앉아 있는데 그 썬큰 광장을 표현하는 거라서 건물과 요것들의 높낮이 차이를 위해서도 좀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배치 계획의 일부가 될 텐데 먼저 일단 건물 외곽선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진한 선으로 그 다음에 얇은 해칭선으로 진한 선과 해칭선이 이렇게 페어가 될 때 우리가 좀 건물의 윤곽 같은 느낌이 잘 살아나요. 뭐 다 됐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또 조금 건물의 외곽선에다 살짝 이렇게 또 경계를 선을 이렇게 칠해놨네. 이런 식으로 조금 건물의 파라펫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경계에다가 조금 음영을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0.7mm 정도로 몇 번 선을 더 그어주면 이제 그런 효과가 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조금 더 연장할까요, 이걸?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건물이라는데 건물 BLDG라고 써봅시다. BLDG 빌딩 뭐 그냥 이런 얘기고. 자, 건물 밑에 깔려 있는 썬큰 광장이다. 썬큰 광장. 썬큰 광장을 이게 또 각도가 삐딱하네. 아유, 삐딱한데 뭐 대충 그려봅시다. 저는 물론 이 세우는 기능이 되니까 이걸 이용하면 또 편하겠죠. 자, 요 정도로 세워서 요 정도에서부터 일단 가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한 뭐 요 정도까지 가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뭐 계단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선을 이제는 인면선 배경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략 0.25mm 인면선 정도로 다 표현하면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인면선 정도로 표현해 봅시다. 자, 가선 위에다 인면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썬큰 광장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썬큰 광장 역시도 이제 뭐랄까 얇은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해칭선으로 난간 정도를 또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얇게 얇은 선이 이렇게 또 지나가 있는 거예요. 얇고 날카로운 선으로 난간을 표시해 줍니다. 뭐 지금 제대로 이게 구분이 안 되네. 좀 더 이게 진한 선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더 그어서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제 좀 그럴듯하네. 그 다음에 썬큰 광장이 또 이게 패턴이 있네. 조금 귀찮지만 해칭선으로 자 그려봅시다. 해칭선으로. 자, 바닥은 다 완성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일단 썬큰이라고 쓰면 되고요. 써놓으면야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 썬큰이라고 한다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게 좀 더 내려가 보이는 바닥에 내려가 보이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좀 짙은 선을 넣었죠. 말하자면 그림자 표현 비스무리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제일 쉽게 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이게 제일 굵은 홀더예요. 거의 분필 두께인데 이런 걸로 이제 좀 쓱 칠해놓으면 되는데 이런 거 여러분 없을 때는 조금 그래도 품을 팔아야 되겠죠. 0.7mm 샤프 미안합니다. 0.9mm네요. 제 거는 0.9mm 정도로
자, 이렇게 칠을 살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선 조금 더 굵게 해서 이렇게 좀 자, 뻗쳐나가는 조금 더 연하게 또 이렇게 한 칸 정도를 더 가게 모서리 부분 좀 두껍게 모서리 부분 좀 두껍게 벽도 좀 표현되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략 그래도 선큰 가든이 빌딩은 위에 있고 선큰 가든은 밑에 깔려 있고 이런 느낌이 나죠. 뭐를 통해서 첫째 선두께의 대비를 통해서 둘째 밑에 깔린 건 약간 음영을 넣어서 바닥에 이제 푹 가라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뭐 공간감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배치 계획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의 두께랑 음영 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부가적인 표현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고요. 정도가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첫째,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잘 읽을 줄 아시고 빠지지 않게 필요할 때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성이나 동선이나 아니면은 뭐 시점 또는 바람의 방향 또는 태양광이 입사하는 각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선들을 적당하게 조합해서 표현해 보는 건데 자, 이런 표현하는 것들도 연습을 안 해보면 또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부가적인 표현에 대한 것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